네, 시작의 질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이란과 뭐 어쨌든 이스라엘의 미국의 그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먹고 있는 듯은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전쟁, 그러니까 종전돼도 유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네. 그러면 금리 인상 리스크 이거 어쩔 거야 이런 또 우려감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가는 어제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요. 우리 코스피도 예. 오늘 다시 이제 6,100대를 예, 예, 넘어서면서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뭐 미국도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기대들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는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걸 뭐 괜찮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유가가 우리 전쟁 터지기 전에 앵커님 얼마였는지 기억나시죠? 대략 예. WTI가 60불 내외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진정돼서 이제 90달러. 그래도 30달러 이상 올라왔으면 50%가 넘게 오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긴 직전에 2월 마지막 영업일 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고 계실 텐데 그때 미국의 일부 사모대출 쪽 잡음 때문에 안전자산이 미국채 10년이 3.94%,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4% 초반, 그렇게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도 조금 안정화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환경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왔는데 전쟁 터지고 유가 올라가면서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은. 네. 그 사이에 통화정책 기대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차례 정도 인하가 컨센서스였는데 3월 말에 가장 텐션이 높았을 때는 대략 한 차례 인상까지도 반영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파월 의장이 아니다, 이거 지금 공급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행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건 시차가 존재해서 늦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안정화 발언을 해주면서 잡아가지고 지금 동결 내지 최근에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유가가 그래도 100불 아래 90불대 떨어지면서 미국은 지금 2년짜리 국채 금리가 대략 3.7%, 그러니까 연방금리 상단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때 높을 때 4%까지 갔거든요. 네. 한 차례 정도 지금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프라이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다행히 이번 주를 거쳐 다음 주까지 휴전 내지 종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유가는 대략 80달러 정도 내외를 하단으로, 이건 전쟁 협상 과정에서 그 정도 저점이었거든요. 생산 차질 때문에 아마 아까 얘기했던 전쟁 이전에 60달러 선까지 바로 복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80달러 선까지만 가면 올해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체 연간 물가가 대략 한 3% 이상 급등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통제하면서 지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전성 측면에서 통화정책 부담은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아직까지 메인 시나리오로 다음 주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이 근본적인 유가 안정에 대한 시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증시 상승 신고점을 올리는 이 기조는 철없는 주식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100달러 선보다는 밑에 80달러에서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 전쟁 발발 이전 6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중간선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IMF가 이제 또 매 반기마다 네네네. 4월, 10월 달에 이제 세계 경제를 한번 전망해 주거든요. 네.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 우리나라도 거의 뭐 1% 후반대 정도에서 뭐 올해 2%도 넘는다는 성장이긴 했는데 그거를 뭐 유지해 주는 수준에서 성장은 많이 깎진 않았는데 물가들은 좀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서 얼마냐? 대략 한 2.6% 내외 정도, 2.5% 중반. 이 정도면 우리가 물가 목표가 대략 2% 정도니까 네. 3자를 가면 중앙은행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환경으로 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유가가 잡히겠느냐, 유가가 안정되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물가로 전이 문제 때문에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쪽으로도 또 2차 경로라고 하죠. 예. 합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될 텐데 한 2% 중반대 정도에서만 컨트롤할 수 있다. 그 기준이 유가 80불 내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까지 지금 이 주가가 고점을 높이는 과정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전제권이 지금 딱 중턱에 걸려 있죠. 네. 90달러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한 10달러 정도 내외의 안정화. 이거는 최종적인 휴전 합의 이후에 확인되는 부분. 그러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 보니까 IMF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네요. 아까 네네.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향후 수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는 기본 가정이고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되려면 80달러까지는 좀 안정화되면서 유가가 가야지 되는 시나리오다. 네네. 이렇게 언급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세계 성장률이 0.2%포인트 작지 않은 수준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아까 3월 말 얘기했지만 4월 초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강력한 조치 얘기할 때 우리 또 코스피 네. 그때 5,000포인트를 위협하면서 되게 힘든 구간을 지나왔잖아요. 네. 우리 되게 옛날 같은데 2주도 안 됐어요, 또. 그런가요? 얼마나 피로했을까요, 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뭐 하루에 지수가 5% 많이 움직이는 날은 네. 7에서 8%씩도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 지금 코스피는 2주 단간에 1,00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아직 뭐 또 갈 길이 멀다. 올해 지금 기업이익이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 정도 깎인 걸로 스태그플레이션 운운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대략 2% 중반에서 조금 깎였지만 2% 초반대. 우리나라는 원래 네. 지금 한 2% 정도 성장을 하면 양호한 성장인데 그게 아주 슬라이트하게 하회에서 1.9%. 그러면은 이 정도 여건 하에서는 펀더멘탈 재료 가지고 금융시장의 위협을 걱정할 때는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하느니 금리 인상만 하지 않는다면 유동성 환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현재 확장적 재정과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뭐 2.5 기준금리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면 코스피 올해 지금 기업이익 계속 폭증해서 지금 600조대 이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반하에 PR이 지금 얼마입니까? 7배. 역사상 그 PER들이 유의미한 그 바텀을 찍을 때 큰 조정 국면에서 찍었던 게 7배인데 지금은 조정 국면도 아니고 오히려 기업이익이 느는 ROE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던 이런 전쟁 노이즈나 이런 시장들의 안전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거친다고 하면 올해 코스피는 과거의 역사적인 PER 10배 내외 정도로 회복한다고 하면 뭐 7,000대 지금 뭐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후에 다시 좀 여쭤보고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쪽으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사실 이게 전쟁 리스크 때문에 약간 숨기는 했거든요. 사모대출 리스크. 예, 요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번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네.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사무대출 관련돼서 JP모건의 다이몬 회장이 되게 재미있는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또 그 바퀴벌레라는 함이 그러니까 한 마리가 보이면 예. 이게 우리는 엄청 그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식하고. 이게 네. 우리가 그걸 잡고 나면은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네. 밑에 많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퀴벌레라는 표현보다는 착한 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대출의 특성이 장부가 평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 대출 나가는 게 손실이 한 번에 그러니까 손실이 지금 뭐 계속 실시간으로 이 자산 가치의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위험으로 전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6월 마지막 영업일날 영국의 모기지 업체 파산이나 작년에 뭐 미국의 자동차 대부업체들의 파산을 놓고 보시면 왜 암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드러날 때쯤 되면 그 장부가 평가라는 게 한 번에 빵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태는 서브프라임 때도 모기지가 뭐 CDO라고 하는 그 파생 상품의 그늘에 숨겨져 있어서 좀 노이즈가 있긴 했는데 요 사모대출 시장은 규모로만 따지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1조 5천억 달러 정도 마켓 사이즈인데 이거는 미국의 하이힐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론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런 저신용 채권 시장의 절반 규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염에 대한 강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장부가 평가의 특성 때문에 이 착한 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몸 안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암은 제거해야 되죠. 제가 작년부터 올해 지금 이 전쟁 리스크의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한 번 정도도 지금 인하를 해주느냐 마느냐 의심한데도 저희 하우스뷰는 올해 2차례 인하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제일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사모대출입니다. 네.
네. 이 사모대출 시장의 기초자산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뭐 2월 말에 영국의 모기지 업체 파산도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관련 쪽인데 최근에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모기지 금리가 6% 이상 고금리에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이 사모대출 찜찜해하시고 이달 말에 미국의 금융주들 배당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웰스파고 같은 회사가 무려 1,000억 달러의 이 사모대출 익스포저를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최근 다른 금융주보다 주가 조정도 많이 나오고요.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 긴장 때문에 아까 그 암을 치료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기본적으로 신체 환경 중에 먼저 잡아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 금융시장의 P라고 하는 게 유동성이잖아요. 그 유동성을 조절하는 혈압이 금리입니다. 통화정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모대출이라는 착하긴 하지만 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혈압을 낮추려고 한다면 하반기에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 혈압에서는 이 고금리 환경이 higher for longer라는 표현을 쓰죠. 고금리의 장기화 때문에 사모대출 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21주간 뒷단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은행들의 실적에서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거기서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저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제거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미국 경제 좋은데 왜 금리 인하 합니까?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어 있는 고혈압의 미국 경제를 조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사모대출 리스크가 착한 암이라고 표현하셨는지 네. 아주 잘 설명을 비유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은 암이기 때문에 떼어내긴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런 리스크는 엄청나게 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러니까 경제를 죽일 만큼 뭐 큰 거는 아니고 제거는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건강 체질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는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거하려면 금리는 인하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시장이 원하는 답이니 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간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느낌이네요. 정확하게 네, 보셨는데 네. 지금 미국의 테크주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여기 이델리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채권 전문가긴 네, 하지만 네. 국내는 채권하지 말고 주식을 하셔야 되고 네. 코스피를 엄청 강조드렸고 그리고 맞아요. 뉴스보다 그때 논뉴스가 그러셨죠. 낫다. 네. 그거를 제가 뭐 어느 방송 출연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우리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많이 강조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희석이 있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 희석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도 올해 그래봐야 이제 YTD로 뭐 겨우 플러스 영역 들어온 거긴 한데 왜냐면 연초가 고가였으니까요. 네, 네. 그래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는 올해 YTD 얼마입니까? 오늘자로 이제 또 45%, 50%가 넘어가 50%를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상승 탄력이 많은 부분에서 또 의심과 부담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사모대출과 같은 오히려 저는 사모대출이 착한 암이기 때문에 한번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런 데서 좀 컨트롤이 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혈압도 낮추는 쪽에 정책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금융시장의 건강은 올해 뒷단에 가면 저는 실물 경제단에서는 미국 소비를 최근에 조금 무리하게 끌고 온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해 2분기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US보다는 논US 쪽에서 특히 한국 같은 증시의 기회를 엿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PR이 뭐 7배니 채권 전문가가 그런 걸 왜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갖고 있는 저평가의 인식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올해 기대 수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증시의 유동성은 가장 풍부하다라고 하면서 네. 그게 이제 혈관, 피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만 안 된다면. 네. 근데 4월 금통위 그 결과 발표할 때 바로 저희 전화 연결하면서 네. 굉장히 소식 발빠르게 전해 주셨잖아요. 네, 네. 차기 총재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 가봐야 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이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당연히 그 우리나라 통화정책에서 신임 총재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봐야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많은 언론 쪽에서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매파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전제로 그분이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금융 안정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조금 호키시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예측한 것보다 물가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예, 그리고 환율이나 부동산 때문에도 원래 전쟁 전에 유가 오르기 전에도 또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겠냐. 근데 총재도 또 따마침 그런 분이 오셨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 드렸던 게 저분이 합리적인 매파일 거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현송 신임 내정자는 어제 청문회도 하셨지만 원칙론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원칙론자는 맞지만 그 원칙론의 기반이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기반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분은 학자이면서 교수도 하셨지만 BIS라고 하는 데서 이제 글로벌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무들을 많이 보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조류를 보고 오셨지만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2010년대 대통령 보좌관도 하셨다고 하지만 뭐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떠나셔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본인이 한국은행의 많은 실무진들의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환율이 그렇게 높았을 때도 환율이 지금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환율을 레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1,530원대 그 불안했던 시기에도 그런 발언을 통해서 원칙론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최근에 봐라 다시 환율 1,470, 80원대 전쟁에 대한 거품만 제거한다고 하면 그런데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잘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지표이긴 하겠지만 매달 말쯤 가면 여러분들이 일부가 그 심리조사 같은 걸 하셔서 소비자 동향조사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지금 부동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소비를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항목 중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그 내용, 그게 한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치로 발표가 됩니다. 그 수치가 지난 3월 달에 전쟁이 터졌었는데 2.6에서 2.7. 그거는 현재 인플레보다는 한 0.5%포인트도 높아서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데 4월 마지막 영업일과 우리 5월 금통위가 전 되게 중요한 5월 마지막 주간에 있거든요. 그 두 번 정도 아까 얘기했던 CSI, 소비자 심리 동향이 나올 텐데 지금 전쟁의 거품이 제거된다면 유가가 안정되면서 그 BI가 그 기대 인플레가 3%를 넘기지 않는다. 한은에서 계속 하반기 금리 인상은 기대 인플레로의 전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이나 이 부분에 나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민감도가 있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좀 보시죠. 그 4월 마지막 주간에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물가 기대 인플레가 얼마나 올랐느냐. 제일 중요한 숫자는 3자. 4월 달에 3자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만 딱 그 기준선을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지금 오늘 또 분위기 좋은 우리나라 증시 또 5월 달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동향, 소비자 물가 이게 3% 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통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고유가 뭐 상관없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반도체 랠리.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반도체 이익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만 지금 500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 연말만 해도 400조, 380조? 그러다가 올해 1분기 끝날 때쯤 왔더니 그때 이제 전 기업이 500조 정도 벌겠다 했는데 지금 한 달 반도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600조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ER이 삼성전자가 지금 5배? 하이닉스가 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의 7배 PER의 주도가 반도체죠. 그러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이익의 증가, 그 이익의 핵심에 저도 하반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걱정했던 게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시점부터 그 이익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반도체 담당하고 얘기를 해봐도 가격이 올해 적어도 3분기까지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ROE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 PER, 원래 반도체 주식은 고 PR에 봐서 저 PR에 팔라라는 게 과거의 공식이었는데 지금 저 PR이면 팔아야 되느냐? 아니요. 이익이 늘고 있는 구간에서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코스피 랠리는 오늘은 반도체가 살짝 어저께 미국 이슈들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낮은데 아직까지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 한국 경제의 지금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전 닉스 합산 시총이 다음 정거장은 3,000조이다 이렇게도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 질문,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선물 시장에는 최근 자꾸 좀 들어왔습니다. 그 선결 조건은 앞으로 뭐가 될까요? 일단 지금 글로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ATM기라는 평가도 들어가면서 전쟁 때 코스피 그 약세의 제일 핵심이 외국인 매도였고 외국인이 3월 한 달만 거의 40조에 가까운 매도를 하면서 근데 그들이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600조 잔고를 들고 있던 외국인이 지금 1,800조까지 잔액이 늘었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잖아요. 30% 후반대 38%까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었을 때 1,800조, 코스피가 지금 5,000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자,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 만큼 벌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세 재료가 나왔을 때 그들이 이탈하는 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개미들의 힘만 가지고 지금 지수를 또 신영역을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전쟁 노이즈가 빠지고 나면 원달러 환율의 거품이 한 50원 정도는 저희는 추가로 남아있다 보고요. 2월 마지막 여금일 날 환율이 그때 1,430원. 지금 채권 지수 편입으로 외국인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던 일본계 자금들조차도 정부에서 맞습니다. WGBI도 그때 얘기 드렸지만 이 호재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환율 쪽의 안정성이 더 돋보인다. 전쟁 노이즈 빠졌는데 채권 지수 편입에 의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아까 유가 80불쯤 가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깨고 내려올 거고 이게 외국인 수급까지 돈다고 하면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넘어갈 때쯤이면 환율이 1,400원 정도 하단 테스트 그때 그 기류를 같이 연동돼서 외국인 플로우들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인식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된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율 안정되면 또 들어올 가능성도 또 많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좀 상당하다라는 데에 좀 포인트를 둬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움직이는 시장이 뭐 시장에 좀 탐욕이기도 하고 누구는 설레발이라고도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위원님이 철부지는 아니다 시장이 이런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딱 그런 패턴을 갖고 있네요. 특징이. 뭐 지금 전쟁도 안 끝났는데 자꾸 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일비하잖아요. 그럼 누구는 또 시장에 너무 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좀 이익의 기반을 생각한다면 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똑똑한 투자자가 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경제 이렇게 풀어주신 거 굉장히 이해가 쉬우셨잖아요. 그런 흐름은 앞으로도 잘 다뤄드리겠습니다. 투자 승률 꼭 올리시길 바라고 조만간 또 저희 마켓나우 2부 꼭 들려주세요. 오늘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필요할 때 또 찾아주십시오. 네, 윤여산 메리츠증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